희미한 욕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유진은 숨을 죽인 채 손에 쥔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내려다보았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마치 그녀의 절박한 현실을 조롱하듯. 그 두 개의 선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또렷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한계까지 몰린 밧줄 탁이었다. 비좁은 원룸에 벗겨진 벽지, 밤마다 벽을 타고 넘어오는 이웃집의 소음,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간신히 스쳐나가는 월급. 이곳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당장 그녀 자신조차 제대로 생존하기 버거운 곳이었다. 모든 불행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작은 막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덜컥 겁이 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그녀의 계약직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김 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도 김 팀장은 완벽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그녀의 손등을 붉게 물들였다. 서유진 씨, 이게 최선이야. 내 조카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그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했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사과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유진의 기억은 몇 주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가 속한 작은 하청업체가 원청 대기업을 위해 억지로 참석해야 했던 화려한 연례 파티. 김 팀장은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라며 계약직 여직원들을 반강제로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눈이 부시게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그녀의 원룸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낡은 정장을 입은 유진은 그 속에서 완벽한 이물질이었다. 강요되는 술과 사람들의 시선에 어지러움을 느낀 그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쐴 생각으로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속이 울렁거렸다. 직원 휴게실이라도 찾으려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그녀는 실수로 VIP들만 출입하는 펜트하우스층의 엘리베이터를 탔고 어째서인지 열려있던 스위트룸의 문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가 그곳에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폭풍우를 내려다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빛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유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것이 아니라 공허했다. 마치 도시 전체를 소유하고도 그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신처럼.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유진은 마치 거대한 중력에 발이 묶인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죄송합니다. 방을 잘못... 유진은 황급히 변명하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룸카드를 떨어뜨렸다. 그것을 주우려 허리를 숙인 찰나 그가 다가왔다. 값비싼 위스키와 비냄새가 훅 끼쳤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사과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벌레를 관찰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취했군. 비난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나고 흐릿했다. 연회장에서 느꼈던 절망감, 술기운, 그리고 이 남자가 가진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고독한 분위기. 그것은 폭풍우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두 세계의 충돌이었다. 격렬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모든 것이 일어나 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낯선 실크시트에 감촉에 눈을 떴다.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태민. 나중에야 잡지에서 보게 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천무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폭풍의 대가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운명의 두 줄. 유진은 다시 한번 욕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은 단순한 입덧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였다. 도시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와 같은 남자가 과연 그녀를 기억이나 할까? 그녀는 그의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가볍게 불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그녀에겐 돈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다. 오직 빚과, 이제는 확실히 위태로워진 이 직장뿐이었다. 하지만 공포를 뚫고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을 짓밟는 김 팀장에 대한 분노. 자신을 기억조차 못할 강태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유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창백하고 겁에 질렸지만 눈동자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하나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유진은 젖은 얼굴을 닦고 욕실에서 나왔다. 매일 입던 낡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굽이 다른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녀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이 끔찍한 비밀 하나뿐이었다. 원룸 문을 열자 복도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지만 유진은 한기를 느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유진 씨, 겨우 시간 맞춰 왔네. 지각이라도 했으면 당장 잘릴 줄 알아. 유진은 대꾸하지 않고 자리로 가 컴퓨터를 켰다. 스크린이 깜빡이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웹브라우저를 열었다. 업무용 사이트가 아니었다. 천무그룹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운 강태민의 얼굴이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21세기 마이다스의 손. 가장 냉철한 전략가. 수식어는 화려했지만 그의 눈은 그날 밤 호텔에서처럼 여전히 공허해 보였다. 속이 다시 뒤틀렸다. 유진은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텅 빈 속을 개원했다. 동료 직원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바로 그때 화장실 입구에 김 팀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유진, 지금 토하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당장 자리로 돌아가. 그 보고서가 저절로 써진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유진의 신경을 긁었다. 유진은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그를 노려보았다. 평소에 유진이라면 움츠러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김 팀장을 똑바로 지나쳐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것이다. 월급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폭풍의 눈을, 강태민 회장을 직접 마주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태민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구름 위에 떠있는 존재였고 서유진은 발목까지 진흙에 빠진 현실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고 천무그룹 본사 앞을 배회하며 며칠을 보냈다. 정문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었다. 비서실은 그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전화는 연결조차 해주지 않았다. 매일 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원룸으로 돌아와 거절당한 흔적들을 곱씹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입덧은 점점 심해졌다. 김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유진의 창백한 안색과 잦은 화장실 행을 눈치채고 더욱 악의적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서유, 유진 씨, 요즘 몸이라도 파는 거야. 왜 이렇게 빌빌거려 회의 중에 구역질이라니. 예의가 없잖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는 말이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통장에 남은 전 재산과도 같은 적금을 깨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꽃바구니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민 회장이 참석한다는 자선 경매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곳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초라했다. 유진은 배달 직원인 척 위장했다. 거대한 꽃바구니로 얼굴을 가린 채 보안 요원들의 감시망을 필사적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연 회장 입구에서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홀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몇 주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주변의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섞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군림하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잠시 혼자가 된 틈을 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그에게 다가갔다. 강태민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다. 경호원들이 즉각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꽃바구니가 바닥에 나뒹굴고 값비싼 꽃집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유진 역시 바닥에 넘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야 했다. 강태민이 그녀를 지나치려던 순간 유진이 외쳤다. 폭풍구 치던 날 밤 알 호텔 펜트하우스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음악을 뚫고 그에게 닿았다. 강태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그것은 호기심이 아닌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에 가까웠다. 그는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다. 시끄럽군. 처리해.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임신.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진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좁혔지만 이내 포기했다. 그에게는 그저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낮게 속삭였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데려와. 그리고 이소란. 마가. 다음 날 유진은 자신이 어떻게 천무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서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어제 입었던 것과 같은 낡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거대한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이 제국 안에서 더욱더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거대한 흑단 책상,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섰지만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5분 주지. 원하는 게 뭔가.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저는 돈을 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민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유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서 내 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그날 밤 그 방에는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짧게 코웃음을 쳤다. 요즘 시대에 그런 진부한 거짓말을 하는 여자가 아직도 있군. 그는 서랍에서 이미 준비된 듯 단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변호사들이 표준 절차를 마련해 뒀더군. 유진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두툼한 수표 한 장과 비밀 유지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수표에 찍힌 0의 개수는 유진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명확했다. 아이를 지우고 이 일을 영원히 함구하라는 것. 이 돈이면 당신이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을 거다. 서명하고 병원에 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모욕감에 유진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를 돈을 노린 꽃뱀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가 느꼈던 일말의 책임감. 어쩌면 그도 이 상황을 알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응이라도 보일 것이라 기대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수표를 집어들었다. 강태민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스쳤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군. 그러나 다음 순간 유진은 그 수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강태민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아닌 감정이 실렸다. 당황스러움이었다. 말했잖아요. 유진이 찢어진 수표 조각을 그의 책상 위로 던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돈을 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당신에게 이 아이는 실수이거나 혹은 처리해야 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나에게는 내 아이입니다. 강태민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유진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원하는 게 돈이 아니면 뭐지? 내 아내라도 되고 싶다는 건가? 주제를 알아야지. 아니요.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다만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당신의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른 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진은 몸을 돌려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강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정말 어리석군. 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 도시에서. 내 허락 없이 내 핏줄을 가졌다는 게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다. 협박인가요?
유진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다. 아니, 조언이지. 강태민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내 통제에 있지 않은 변수를 싫어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 인생 최악의 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 감당할 수 있겠나? 유진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천무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빠져나오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태민의 차가운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처음으로 통제불능이라는 감각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을 나온 순간부터 서유진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태민이 말한 조언의 실체였다. 그의 힘은 거대하고 냉혹하며 소리 없이 질식시키는 방식이었다. 유진은 그가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했고 김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그의 태도는 평소의 신경질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승자의 여유였다. 서유진 씨, 우리 회사 같은 작은 곳이 서 씨 같은 인재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모양이야.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으로 툭 밀었다. 해고 통지서였다. 오늘부로 서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짐 싸서 당장 나가. 아, 그리고 이건 권고 사직이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고야. 계약 위반이요. 제가 뭘 위반했는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이유를 알아야 했다. 김 팀장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어젯밤 자선 경매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업계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감히 천무그룹 회장님 앞에서 그는 유진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 태만이 불량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옥이었지만 막상 쫓겨나자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유진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상자에 담았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비겁함을 탓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연민은 사치일 뿐이었다.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김 팀장의 조롱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원룸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마침 잘 왔네. 나도 급한 사정이 생겨서 말이야. 이번 달 말까지 방 좀 빼줘야겠어. 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유진은 망연자실했다. 아, 보증금에서 월세 까고 남은 거 주면 될 거 아냐. 나도 사정이 급하다니까. 안 그러면 내가 법대로 할 거야. 집주인은 평소의 너그러운 태도와는 달리 쌀쌀맞게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유진은 텅 빈 방에 주저앉았다. 해고, 그리고 퇴거 통보. 이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강태민,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릎 꿇고 돌아와 찢어버렸던 그 수표를 구걸하게 만드는 것.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은행의 번호였다. 서유진 고객님 맞으십니까? 고객님의 소액대출 건이 연체 이율이 높아 즉시 상환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이자는 제 날짜에 내고 있었는데요. 본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일까지 완납하지 않으시면 신용불량 등록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제는 금융까지. 그는 그녀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이고 있었다.
유진은 헛웃음이 나왔다. 무서웠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당장 내일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고풍스러운 한옥의 서재에서 한 남자가 유진의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남자였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천무그룹에 숨겨진 실세, 강민혁 이사였다. 강태민의 사촌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그는 오랫동안 회장의 자리를 노려왔다. 정말 흥미롭군. 민혁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그의 앞에는 비서가 서 있었다. 어젯밤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저 여자가 강 회장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혁의 입꼬리가 더욱 깊게 올라갔다. 우리 완벽한 강 회장께서 그런 실수를 믿기지 않는군.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는 태민의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통제력을 경멸했다. 그에게는 약점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다. 회장님은 이미 저 여자를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고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겁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민이는 여전하군. 항상 부수고 제거하려고만 하지. 저 여자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 어떡하나.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이용할 카드가 없잖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우리 사람들을 붙여. 저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하지만 절대 접근하지 마. 강태민의 사람들이 눈치채게 해서도 안 되고 저 여자가 겁을 먹어서도 안 돼. 그녀는 우리의 소중한 보험이니까. 비서가 물러가자 강민혁은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았다. 태민아, 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내 전문이지.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이사회를 흔들고 태민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며칠 후 그녀는 겨우 모은 돈으로 보증금도 필요 없는 가장 낡고 허름한 고시원 방을 구했다.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 그녀는 짐을 풀며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를 헤맸고 밤에는 구역질과 싸웠다. 강태민의 압력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당장의 생존은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좁은 골목길에서 유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하는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다. 유진은 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고시원 건물로 뛰어들어간 그녀는 문이 닫히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강태민이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김 팀장의 보복일까 하지만 그 시선은 강태민의 방식처럼 차갑거나 김 팀장처럼 노골적이지 않았다. 훨씬 더 음흉하고 끈질긴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표적이 되었고 동시에 강민혁의 먹잇감이 되었다. 도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녀와 그녀가 품은 작은 생명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치고 있었다. 고시원의 좁고 어두운 골목은 유진에게 매일 밤 공포의 관문이 되었다. 창문 없는 방은 숨 막혔고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겨우 구했지만 새벽에 퇴근하는 길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고역이었다. 그림자. 그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해 망상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누군가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끈질긴 시선은 실제했다. 유진은 자신이 강태민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시선은 그가 보낸 사람들의 것과는 질감이 달랐다. 강태민의 감시가 차가운 칼날 같다면 이것은 축축하고 끈적이는 거미줄 같았다. 그녀를 평가하고 기다리는 듯한 시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유진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은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고 쓰레기 더미가 악취를 풍겼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강태민의 경호원들처럼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탐욕과 폭력성으로 번들거렸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서유진 씨, 마치 우리랑 얘기 좀 하자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납치였다. 공포가 유진의 목을 졸랐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자 초인적인 힘이 솟았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그녀는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편의점 폐기물 봉투를 남자의 얼굴에 세게 던졌다. 남자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유진은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골목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렸다. 이 액시 잡아. 남자의 욕설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뒤따랐다. 유진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달렸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녀는 절망하며 돌아섰다. 남자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곱게 따라오면 좋잖아. 우리도 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순식간에 검은색 세단 2대가 골목을 막아섰다. 헤드라이트가 유진과 남자들을 동시에 비췄다. 눈이 부신 빛의 남자들이 팔로 얼굴을 가린 사이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강민혁의 부하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속하고 절도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유진을 납치하려던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납치범들은 당황했다. 뭐야, 너희들 천무그룹. 그들은 이것이 강태민의 이중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민의 경호원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납치범들을 붙잡지 않았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은 물러섰다. 납치범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유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차갑고 무표정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태민의 비서실장 김진우였다. 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유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의 명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 가요? 전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김 실장은 그녀의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의 남자들은 저희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저들이
강태민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김 실장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짓에 유진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와 도시의 심장부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고시원 방과는 우주만큼이나 떨어진 이 공간에 압도당했다.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져 있었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말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경호 인력이 상주할 것이며 전담 의료진도 대기 중입니다. 외부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금인가요? 유진이 돌아보며 물었다. 보호입니다. 김 실장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이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그날 밤의 공격을 보고받은 직후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진 일, 특히 자신의 사촌인 강민혁이 감히 자신의 꺼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 내 경고를 무시한 대가다. 그가 유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게 돈을 받기를 거부했어. 그 결과 당신은 단순한 하룻밤 실수가 아니라 내 권력을 노리는 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약점이 되어버렸지. 유진은 일어섰다. 그래서 날 여기 가둔 건가요? 당신의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다. 공포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 강태민은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내 핏줄이다. 그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 내 통제에 있어야 해. 그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다. 안전가옥이야. 당신과 그 아이를 위한. 그는 그 아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내뱉었다. 당신은 여기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강태민이 선언했다. 당신은 내 돈을 거부했지만 내 보호는 거부할 수 없을 거다. 당신이 밖에서 죽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이제 당신은 내 소유물이 되었으니까. 유진은 그의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더 화려하고 정교한 금색 새장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냉혹한 눈을 마주 보았다.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좁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금색 새장이 정확했다. 서유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최고급 요리사가 그녀의 입덧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고 전담 의료진이 매일 그녀의 건강을 체크했으며 옷장에는 그녀가 평생 입어보지 못할 값비싼 옷들이 채워졌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현관문은 항상 경호원들에 의해 지켜졌다. 강태민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갔다. 때로는 며칠씩 집무실에서 지내며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는 날이면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지는 듯 했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의사 말로는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태민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네, 유진이 대답했다. 필요한 건
김 실장에게 말해. 알겠어요. 그것이 그들 대화의 전부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 취급했고, 유진은 그를 자신의 교도관으로 여겼다. 유진은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바로 관찰이었다. 그녀는 태민이 거실에 벗어둔 재킷, 그가 마시다만 위스키 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관찰했다. 그는 집에서조차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밤늦게 돌아온 그는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거실 통유리창 앞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끝없이 통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는 듯한 피로와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그 제국의 가장 외로운 포로였다. 유진은 태민이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어렴풋이 그는 완벽해야만 했다. 단 하나의 약점도, 단 한순간의 감정 표출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의 유일한 실수이자 약점이라는 사실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경제 뉴스에서 천무그룹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정통한 패널들이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천무그룹 내부의 리더십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태민 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스캔들이 곧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렸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사생활과 관련된 스캔들. 그것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태민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재킷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이 이사회 임시 소집을 요구했어. 명분은 경영 불확실성 해소야. 놈이 언론에 흘린 쓰레기 정보들을 수습해. 그는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태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통제력을 공개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태민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받아들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뭐라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들이 노리는 건 나지만 무너뜨리고 싶은 건 당신이니까. 태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 주 내내 펜트하우스는 전쟁터의 사령부와 같았다. 태민은 집무실 대신 이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법무팀, 재무팀과의 화상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유진은 소파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강민혁은 치밀했다. 그는 천무그룹의 해외 파트너사 중 하나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며 동시에 천무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릴 유령 회사들을 동원했다. 태민의 팀은 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블루스카이 재단, 블루스카이 펀데이션입니다. 강민혁 이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세운 곳인데 자금 세탁의 창구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재무팀장의 보고에 태민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깨끗한 게 아니라 잘 숨긴 거겠지. 찾아내. 블루스카이 재단. 유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시간을 죽이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천무그룹과 관련된 모든 기사와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태민 앞에 내밀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화면에는 몇 달 전
블루스카이 재단의 자선 미술 행사에 참석한 강민혁과 그 옆에 선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재단 이사장이군. 박진수. 그게 뭐, 태민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 사람은 박진수가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다. 이 사람은 박진수의 아내, 신지아예요. 유명한 큐레이터죠. 유진이 화면을 넘겼다. 신지아의 개인 SNS였다. 그리고 이건 신지아 씨가 일주일 전에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고가 미술품 목록이에요. 태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당신 팀은 블루스카이 재단이라는 회사만 쫓고 있죠. 하지만 강민혁은 돈이 아니라 영향력을 세탁하고 있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박진수는 강민혁의 대학 동창이고 신지아는 당신네 팀이 추적하던 해외 유령 회사의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미술품을 후원받았어요. 재단은 깨끗하겠죠. 돈은 아내의 비즈니스를 통해 우회했으니까요. 당신 팀은 금융범죄를 찾지만 이건 합법적인 후원의 형태를 띤 뇌물이에요. 유진의 분석은 명료했다. 태민의 팀이 거대한 숲만 보느라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나무 한 그루였다. 태민은 몇 초간 유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이로움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자신의 게임판을 뒤흔드는 것을 목격한 자의 순수한 놀라움이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신지아 큐레이터 그리고 그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해. 박진수 이사장의 아내다. 당장 전화를 끊은 태민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난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유진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이곳에 가둬둔 덕분에 당신의 가족사와 회사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게 됐거든요. 그녀는 강태민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 안에서 그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유진이 제공한 단서는 강민혁의 완벽한 계획에 틈을 낸 것이 아니라 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이었다. 강태민의 법무팀은 신지아 큐레이터를 통한 우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고 강민혁이 해외 파트너사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이 블루스카이 재단에서 흘러나왔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4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강태민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날카로운 칼을 망설임 없이 휘둘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명확했고 강민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자신이 친 거미줄에 자신이 묶여버린 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주식은 다시 안정되었고 언론은 강태민의 경영 능력을 찬양하는 기사로 돌아섰다. 자신이 뿌린 스캔들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그가 보험으로 생각했던 보잘것없는 여자 서유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유진이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단순한 인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강태민의 수많은 엘리트 참모들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해냈다. 분노가 강민혁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태민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것을 부숴버리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법적인 싸움이 끝났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라도 끝을 봐야 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천무그룹의 전직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드물게 평온했다. 위기가 수습되면서
강태민은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전처럼 살얼음판 같지는 않았다. 유진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정적을 깨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전원이 순간적으로 나갔다. 비상등이 켜지기까지 3초. 그 짧은 암흑 속에 유리를 뚫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실 통창이 깨지며 검은 복장의 귀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전문 요원들이었다. 회장님, 복도에 있던 경호원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괴한들의 목표는 강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등 불빛 아래 공포에 질려 멈춰선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괴한들은 맹렬하게 저항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테이블 뒤로 몸을 피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은 불을 뿜는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괴한 중 한 명이 경호원들의 방어선을 뚫고 유진에게 거의 도달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단검이 비상등 불빛에 번뜩였다. 그는 유진의 배를 노리고 있었다. 유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안도에 강태민의 입에서 인간적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핏줄이나 자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천무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이성적인 판단도 전략적인 사고도 없었다. 그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소파를 뛰어넘어 단검을 든 괴한과 유진 사이를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크윽. 고통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괴한이 휘두른 단검은 원래 유진을 향했으나 대신 그녀를 보호하려던 강태민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태민은 신음하며 유진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의 몸이 유진 위로 쓰러지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 순간 김 실장이 이끄는 지원 경호팀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남은 괴한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거실은 깨진 유리와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었다. 유진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을 덮고 있는 태민의 무게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의 감촉을 느꼈다. 태민 씨, 강태민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간신히 눈을 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안도감과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가 묻는 것은 그녀와 아이의 안부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꽃 향기가 뒤섞여 기묘한 정적을 이루고 있었다. 강태민은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옆구리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창밖의 회색빛 도시가 아니라 그의 침대 옆 간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든 서유진의 얼굴이었다. 강민혁은 그날 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펜트하우스 습격은 그가 저지른 금융범죄에 더해 살인교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강태민의 제국은 다시 완벽한 통제하에 돌아왔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자신의 상처보다 잠든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태민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가시 돋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는지야탐이 바카 수많은 감정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당혹감이 뒤엉킨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태민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황급히 일어나 물을 따라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는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왜 아직 여기 있지? 그의 질문은 그녀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당신이 날 구했으니까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팔에 꽂힌 링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도 날 지켰어요. 당신의 방식으로. 그녀가 발견한 강민혁의 비리 증거와 그가 몸으로 막아낸 단검.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셈이었다. 태민은 천천히 침대 머리맡의 버튼을 눌러 상체를 일으켰다. 고통에 잠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거래의 언어로 입을 열었다. 김 실장에게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 그가 말했다.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다른 비밀 유지 계약서일까?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아이를 포기하라는 것일까? 태민은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혼인 신고서와 재산 보호 계약서야.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강민혁 같은 쓰레기들이 다시는 당신과 아이를 노리지 못하게 해야 해. 법적인 보호막이 필요해. 그는 이것이 비즈니스 협상인 것처럼 냉정하게 설명했다.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법적 상속인이 되면 천무그룹의 법무팀 전체가 당신을 보호하게 될 거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태민다운 청혼 방식이었다. 사랑도, 애정도 없었다. 오직 논리와 효율, 그리고 보호라는 명분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감정이 아닌 그녀의 안전이라는 변수만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태민의 미간이 좁아졌다. 뭐가 우습지? 아니요. 그냥 당신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찢어버렸던 수표에 그랬던 것처럼 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계약은 거절할게요. 태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번에도 그는 그녀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유가 뭐지? 법적 보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나? 돈. 그의 목소리에 다시 날카로움이 스쳤다. 아니요. 유진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태민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난 천무그룹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난 강태민 씨의 보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날 보호해줬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에요.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서유진으로, 그리고 당신은 강태민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이 아빠로 그렇게 시작해볼 기회가 필요해요. 계약서 시작 없이 강태민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은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통제 시스템을 유일하게 무너뜨린 존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싶게 만든 유일한 변수. 그는 기회라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한 단어를 받아들여야 했다. 어렵군.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력해보지.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병실. 유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강태민이 어색하게 들어섰다. 그는 퇴원 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지만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유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품에 안긴 작고 붉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 눈동자만은 경이로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리 와서 안아봐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강태민은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랐다. 아이가 그의 품에서 작게 꼼지락거리자 그는 숨을 참았다. 숨은 쉬어도 돼요. 태민 씨. 유진이 작게 웃었다. 태민은 어색하게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권력 있는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상에는 그 어떤 계약서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변수가 생겼다. 새로운 가족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